1943년 7월 2일, 시칠리아의 카스텔바트라노 비행장. 포케불프 190 조종사는 머리 위에서 급강하하는 P-45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관총 사격이 동체에 구멍을 냈을 때 그의 항공기는 나선형으로 돌며 아래 시칠리아 시골로 추락했습니다. 인디애나주 브라질 출신의 22살 찰스 B. 홀 1등 중위는 독일 공군 지휘관들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한 흑인 조종사가 그들의 정예 전투기 중 한 대를 격추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 홀의 P-40L 오크에 그려진 만자 문항은 적기 112대를 파괴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독일인들은 그들을 슈바르차 포글레멘션, 즉 검은 새 인간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나치 독일에서는 인종 교리에 따라 흑인을 운터맨시, 즉 열등 인간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기계를 다루거나 전투에서 용기를 몰아줄 능력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니른베르크 법은 독일인과 아프리카계 혈통의 사람들 사이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지중해 상공에서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현실과 비극적으로 충돌하려 했습니다. 엘라베마주 터스키기 출신의 992명의 훈련된 조종사들이 독일 항공기와 인종적 우월성에 대한 독일의 가정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943년, 독일 공군 조종사들은 미국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상승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미 육군 항공대에서 가장 엄격하게 훈련받고 동기부여가 강한 전투기 조종사들을 상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조종사들은 백인 동료들이 결코 겪지 않았던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조종사들보다 더 힘들고 오랫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전투에 나서는 그들은 국가적 의무감뿐만 아니라 인종 전체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졌습니다. 공중전의 결과는 곧 유럽 상공에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15,000번의 전투 출격과 1,578번의 임무, 그리고 112번의 공중 승리가 있었습니다. 폭격기 호위 손실률은 백인 전투기 부대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가장 광적인 나치 이념가들조차 그들의 인종 이론이 파탄났음을 인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첫 공중 승리를 향한 여정은 전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적대적인 인종 차별 환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25년, 미국 육군 참모대학은 전쟁 시 흑인 인력 활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흑인이 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날등하고 본질적으로 나약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공식적인 군사평가는 흑인 병사들이 기술적인 역할에 필요한 지능과 전투 지휘에 필요한 용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군사 지도자들이 이러한 편견에 매달릴 때에도 한 작은 흑인 미국인 집단은 이미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유진 블라드는 미국이 그를 복무하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를 위해 비행했습니다. 베시 콜먼은 미국 비행학교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던 1921년에 프랑스에서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시카고의 커피 항공학교가 수십 명의 흑인 민간인 조종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이는 비행 기술이 인종적 경계를 알지 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의 전운이 감돌면서 변화를 위한 압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전미 유색인 지휘향상협회의 월터 화이트, 노동 지도자 A. 필립 랜돌프, 일리엄 H. 헤이스티 판사와 같은 민권 운동 지도자들은 군 항공 분야의 흑인을 포함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로비했습니다. 시카고 디펜더, 피츠버그 쿠리어, 볼티모어 아프로 아메리칸 같은 흑인 신문들은 루즈벨트 행정부에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이 해외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면서 어떻게 국내에서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1939년 4월 3일, 공법 18호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해리 H. 슈워츠 상원의원은 민간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에 흑인 조종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항공국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학교를 포함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차별로 포장된 마지못한 양보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940년에 전례 없는 세 번째 임기를 위해 출마했을 때 그는 주요 북부 도시들의 흑인표가 필요했습니다. 1941년 1월 16일 헨리 L. 스팀슨 전쟁장관은 99 비행 대대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대는 전원 흑인으로 구성된 비행 부대였습니다. 이 발표에는 군의 기대치를 드러내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것은 흑인들이 전투 조종사로 훈련받을 수 있는지 시험하는 실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1943년 4월, 벤자민 오 데이비스 주니어 대위는 99 전투 비행대대 소속 26명의 조종사들을 이끌고 북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그때 그는 지휘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장군 아들이었던 데이비스는 예스트포인트에서 4년 동안 침묵의 대우를 견뎌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백인 생도도 공식 업무 외에는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들의 희망뿐만 아니라 1300만 흑인 미국인들의 라몬을 짊어진 사람들을 지휘했습니다. 99대대는 티니지의 파르주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일리엄 W. 모미어 대령이 이끄는 33 전투 비행단에 소속되었습니다. 모미어 대령은 흑인 조종사들에 대한 자신의 회의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지중해 상공 순찰 임무를 맡겨 실제 작전에서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그들이 실패하기를 바랐고 그들이 즉시 뛰어난 성과를 보이지 않자 번명거리가 생겼습니다. 1943년 6월 2일 아침은 그들의 첫 전투 임무였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가 점령한 판텔레리아 섬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낡은 P-45호크가 목표물을 향해 상승하자 독일 전투기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터스키기 조종사들은 대항을 유지하며 폭격기들을 보호했습니다. 양측 모두 항공기 손실은 없었지만 독일인들은 첫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조종사들은 압력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1943년 7월 2일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찰스 홀은 그의 라덜 번째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시칠리아의 카스텔 바트라노 비행장을 공격하는 B-25 미첼 폭격기들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두 대의 포케불프 192 폭격기 대항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홀은 나중에 폭탄 투하 직후 두 대의 포케불프가 폭격기들을 뒤쫓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전투기와 폭격기 사이의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독일 전투기 안쪽으로 기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긴 사격을 가했고 그의 예광탄이 두 번째 항공기를 관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투기는 왼쪽으로 선회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추락하라 지면으로 곧장 돌진했습니다. 홀이 착륙했을 때 기지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백인 병사들로부터 수개월간 모욕을 견뎌냈던 흑인 지상 요원들은 마침내 모든 경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홀의 승리는 미국 군사 락사상 흑인 미국인 조종사에 의한 첫 공중 격추였습니다. 1944년 1월까지 99 전투 비행대대는 7개월 동안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모미어 대령은 그들이 공격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파괴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전투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헨리 헵 아놀드 장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이 실험을 중단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안치오 전투가 발발했습니다. 1944년 1월 27일, 독일 공군은 안치오 해안 교두보의 란압군에게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P-40을 조종하는 99대대 소속 15명의 조종사들은 전장 상공에서 우세한 포케불프 190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는 비판가들을 영원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99대대는 여러 적기를 격추했습니다. 이틀 동안 8대에서 13대를 격추했다는 기록은 출처마다 다릅니다. 찰스 홀 대위는 2번의 추가 승리를 기록하러 총 3대를 격추했습니다. 이틀 만에 열등한 장비를 조종하면서도 그들은 이전 7개월 동안의 전투보다 더 많은 적기를 파괴했습니다. 전쟁부는 99대대와 다른 P-40 비행대대를 비교하는 란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99대대가 백인 부대만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치오에서의 성공은 흑인 조종사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투에서 탁월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1944년 5월, 99, 100, 301, 그리고 302 전투 비행대대를 통합한 332 전투 비행단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그들을 아웃사이더에서 전설로 바꾸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15공군에 합류하여 폭격기 호위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치 독일 깊숙이까지 길고 위험한 임무를 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벤자민 데이비스 대령은 이탈리아 아드리아 해안의 라미텔리 비행장에서 조종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폭격기를 잃을 나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에이스가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 폭격기들을 집으로 무사히 데려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시는 그들의 전투 철학을 정의할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폭격기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1944년 6월, 네이선 트위닝 장군은 전투 비행단의 체계적인 표식 시스템을 명령했습니다. 각 비행단은 즉각적인 식별을 위해 독특한 색상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332 비행단은 붉은색을 배정받았습니다. 단순히 붉은 기수나 붉은 띠가 아니라 전체 꼬리 부분이 진홍색으로 칠해졌습니다. 붉은 꼬리, 붉은 프로펠러 스피너, 그리고 붉은 기수띠를 가진 P-51 머스탱은 즉시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붉은 꼬리 호위를 받은 첫 폭격기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보호자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전투기들이 가까이 머물며 쉽게 격추할 기회를 찾아 폭격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붉은 꼬리 비행단을 요청하라는 소문이 폭격기 부대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1944년 7월 18일은 붉은 꼬리 비행단을 전례 없이 시험하는 날이었습니다. 데이비스 대령은 66대의 머스탱을 이끌고 독일 멤밍겐에 있는 독일 공군 기지를 목표로 하는 폭격기들과 만나러 갔습니다. 폭격기들은 늦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지로 돌아가는 대신 적진에서 선회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폭격기들이 마침내 나타났을 때 독일 공군도 나타났습니다. 약 100여 대의 독일 전투기들이 여러 방향에서 공격해 왔습니다. 독일인들은 압도적인 수가 붉은 꼬리 비행단의 보호막을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332 비행단은 11대에서 12대의 승리를 주장하며 맹렬히 방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대의 B-7 폭격기가 20분간의 치열한 전투에서 적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332 비행단은 로버트 허튼, 얼링턴 어빙, 그리고 알프레드 브라운 3명의 조종사를 잃었습니다. 비판가들은 높은 폭격기 손실이 흑인 조종사들이 주요 전투를 처리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작전 분석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332 비행단은 이미 엄청난 독일군이 폭격기들을 공격하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재앙을 막았던 것입니다. 1945년 3월까지 독일 공군의 재래식 전투기들은 연합군의 제공권을 거의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메서슈미트 미260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실전 제트 전투기였습니다. 시속 540마일의 최고 속도로 이 전투기는 어떤 프로펠러 추진 항공기보다도 빨랐습니다. 1945년 3월 24일, 332 전투 비행단은 가장 어려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왕복 1600마일 거리를 베를린까지 폭격기들을 호위하라 다임러 벤츠 탱크 공장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야그슈바더 7소속 미262 제트기들이 목표물을 방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령은 43대의 P-51 머스탱을 이끌고 독일 제국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베를린에 접근했을 때 미262 제트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요격 작전을 위해 집결된 제트 전투기 전략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로스코 브라운 중위는 제트기의 약점을 난구했습니다. 그는 독일 제트기들이 자신들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중위는 제트기들을 직접 쫓아가는 대신 제트기들로부터 멀어졌다가 그들의 사각지대로 돌아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중위는 한 대의 미262 제트기를 격추했습니다. 그는 15도 상승 각도로 제트기를 향해 기동한 후 2000피트 거리에서 8시 방향에 있는 적기를 향해 3번의 긴 연사를 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거의 즉시 조종사는 약 24,500피트 상공에서 탈출했습니다. 얼데인 중위는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새로운 K-14 계산 조준경을 사용하여 2000야드 편향 사격으로 미262 제트기를 격추했습니다. 찰스 브렌틀리 중위는 그날 세 번째 제트기 격추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단 한 번의 교전에서 3대의 미262 제트기를 파괴한 것은 대부분의 전투 비행단이 전쟁 전체에서 파괴했을 제트기보다 많은 수였습니다. 붉은 꼬리 비행단은 단 한 번의 오후 전투에서 이전 모든 미국 제트기 격추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332 전투 비행단은 이 임무로 부대 표창을 받았습니다. 터스키기 비행사들과 독일군 사이의 모든 만남이 승리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32명의 조종사가 전쟁포로가 되었으며 그들의 경험은 나치 이데올로기와 군사 현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드러냈습니다. 알렉산더 제퍼슨 중위는 1944년 8월 12일 그의 19번째 임무 중 격추되었습니다. 그의 P-51기는 프랑스 남부 상공에서 레이더 시설을 기총소사하던 중 대공포에 맞았습니다. 그의 신문 과정에서 독일 장교는 332 전투 비행단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문관은 라미텔리 비행장과 우리 비행대대장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퍼슨은 신문관이 심지어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 집 세부 정보까지 알고 있었다고 해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교사이고 어머니의 결혼 전송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보는 소름 끼칠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스탈라그 루프트 3포로 수용소 안에서 제퍼슨은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미국 장교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았습니다. 폭격기 승무원 출신의 백인 전쟁 포로들은 종종 레드테일의 보호에 감사하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미국에서는 불가능했던 이러한 상호작용이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했습니다. 제퍼슨은 이러한 락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퍼슨은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백인 미국인들에게 본국에서보다 더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는 사실이 락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제퍼슨이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상륙 지점에서 즉시 인종 분리 조치에 직면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레드테일의 기술을 인정하며 그들을 슈바르차 포글맨션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미국 폭격기 승무원들은 레드테일의 가장 랄랄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임무에서 죽음을 마주했던 이들은 인종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만이 중요했습니다. 폭격기 승무원들은 레드테일에 대한 자신들만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비행 스타일, 인사하며 날개를 흔드는 방식, 그리고 견고한 대형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또한 손상된 폭격기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레드테일 엔젤스는 폭격기 승무원들이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통계는 폭격기 승무원들의 선호를 뒷받침했습니다. 공군 락사가 데니얼 헐몬 박사의 랑구는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332 전투기 비행단의 호위를 받은 폭격기는 적 전투기의 27대만 손실되었습니다. 이는 15공군에 속한 다른 P-51 그룹의 평균 손실인 46대에 비해 훨씬 적은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보호율은 레드테일이 전쟁 중 가장 길고 위험한 임무 중 일부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터스키기 에어맨은 흑인 군사 능력에 대한 모든 전전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전투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투 작전 기록을 보면 1578회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15,000회 이상의 개별 출격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179회의 폭격기 호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5공군을 위해 311회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적 항공기 파괴 기록도 있습니다. 공중전에서 112대의 적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지상에서 150대의 적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1945년 3월 24일에는 3대의 미6기 제트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지상 목표물 파괴 기록을 보면 950대의 철도 차량과 트럭, 자동차가 파괴되었습니다. 254대의 기관차도 파괴되었습니다. 전 이탈리아 구축함 TA-22 주세페 미소리오는 1944년 6월 25일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보호 기록을 살펴보면 적 전투기의 27대의 폭격기만 손실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그룹의 평균 손실인 46대와 비교됩니다. 179회의 호위 임무 동안 우수한 보호율이 유지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업적도 뛰어났습니다. 리 아처는 4대의 확인된 적기를 격추했습니다. 조셉 엘버리는 4대의 적기를 격추했으며 야기에는 1944년 7월 12일에 격추한 3대의 FW-19도 포함됩니다. 에드워드 토핀슬락시 4대의 적기를 격추했습니다. 클라렌스 레스터는 1944년 7월 18일 한 임무에서 3대를 격추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라된 훈장을 보면 96개의 수훈 비행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332 전투기 비행단 조종사들이 받은 것입니다. 744개의 공군 훈장과 14개의 동성 훈장, 8개의 퍼플하트 훈장도 수여되었습니다. 99 전투 비행대대에는 3개의 부대 표창이 주어졌습니다.
332 전투기 비행단에는 하나의 부대 표창이 주어졌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66명의 조종사가 전사했습니다. 32명의 조종사는 전쟁포로로 붙잡혔습니다. 94명은 혼란 및 비전투 임무 중 사망했습니다. 조롱에서 존경으로의 변화는 단지 롱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수한 미국식 혼란 방식과 레드테일이 정확하게 다룬 기술적 이점을 반영했습니다. 터스키기에서 조종사들은 백인 조종사들보다 더 많은 비행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인 조종사가 200시간을 비행할 때 터스키기 조종사들은 300시간을 비행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규율이 자신들의 강점이 될 것임을 알았기에 대형 비행을 집요하게 연습했습니다. 터스키기의 중도 탈락률은 60%에 달했습니다. 백인 사관생도들의 40%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였습니다. 노엘 페리시 대령은 터스키기 사령관으로서 이를 최고로 엄선된 집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최고들만이 이 프로그램을 통과했습니다. 항공기 기종의 변화 과정 자체로도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99 비행대대는 P-45 전투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북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구식 기종이었습니다. 이 수랭식 앨리슨 엔진 전투기는 성능면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독일의 BF-19와 FW-19보다 날등했습니다. 그러나 터스키기 조종사들은 P-40의 뛰어난 선의 능력과 견고한 구조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치를 지켰습니다. 1944년 7월에 P-51 머스탱이 도착하면서 레드테일은 전쟁의 어떤 전투기 부대와도 동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북미 항공의 P-51D 머스탱은 미국 산업의 완벽함을 몰아주었습니다. 그것의 패커드사 제작 멀린 엔진은 최고 속도 437마일 매 시를 자랑했습니다. 그것의 점50 구경 기관총은 어떤 항공기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드롭 탱크를 장착하면 1600마일 이상의 항속 거리를 가졌습니다. 이는 폭격기를 독일 제국의 어느 곳이든 호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독일 항공기를 격추한 모든 조종사 뒤에는 수십 명의 지원 인력이 있었습니다. 정비사, 무기 담당자, 그리고 승무원 책임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레드테일 전투기가 계속 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무했던 약 16,000명의 터스키기 에어맨 중 1,000명 미만이 조종사였습니다. 나머지는 승리를 가능하게 한 숨겨진 영웅들이었습니다. 지상 승무원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라미텔리 비행장은 다른 미군 기지에 비해 원시적이었습니다. 332 비행단은 보급품을 받는데 종종 마지막 순서라서 예비 부품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항공기 가동률, 즉 전투 준비가 된 항공기의 비율은 백인 부대와 같거나 더 높았습니다. 이 지상 승무원들 또한 전투에 직면했습니다. 라미텔리에 대한 독일군의 공습은 드물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1944년 3월 24일에 독일 폭격기의 공습으로 여러 지원 인력이 사망했습니다. 병사들은 공격 중에도 작업을 계속하며 불타는 렐로 저장고에서 항공기를 끌어냈습니다. 유럽 상공에서의 전략 폭격 캠페인은 터스키기 에어맨에게 궁극적인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각 B-17 플라잉 포트리스는 23만 8천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고도로 훈련된 승무원이 탑승했습니다. 단 한 대의 폭격기 손실은 전체 전쟁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차질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전 승리보다 폭격기 보호가 더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데이비스 대령은 조종사들에게 독일 전투기를 추격하려는 유혹을 참으라고 명령하며 이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조종사들에게 자신의 이치를 버리면 누구나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이 도망갈 때 폭격기와 함께 머무르는 것은 훈련과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드테일의 호위 전술은 경험을 통해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세 개의 방어층을 개발했습니다. 첫째, 폭격기 바로 위에서 비행하는 근접 호위가 있었습니다. 둘째, 다가오는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한 중간 호위가 배치되었습니다. 셋째, 급강하 공격을 감시하는 상공 호위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밀한 조율과 절대적인 규율을 요구했습니다. 터스키기 에어맨은 해외에서는 파시즘과 싸우고 국내에서는 인종차별과 싸우며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치렀습니다. 그들의 전투 기록은 나치 인종 이데올로기와 미국의 인종 분리 정책 모두에 도전했습니다.
공중전에서의 탁월함이 인종적 분류를 초월함을 증명했습니다. 터스키기 에어맨이 해외에서 독일군과 싸우는 동안 그들은 국내에서는 편견과 싸웠습니다. 루프트바페에 대한 그들의 승리는 흑인 신문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주류 언론에서는 종종 축소되거나 무시되었습니다. 피츠버그 쿠리어지의 W 캠페인은 파시즘에 대한 해외에서의 승리와 국내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터스키기 에어맨을 최고의 사례로 활용했습니다. 독일인들의 인식과의 대비는 극명했습니다. 1945년에 이르러 루프트바페는 레드테일 머스탱을 조종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이들을 슈바르차 포글맨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많은 백인 미국인들은 흑인 조종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러한 무지는 고의적이었습니다. 전쟁부는 터스키기 에어맨의 성공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의 승리는 터스키기 에어맨에게 축하가 아닌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백인 부대들이 승리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동안 332 비행단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육군 항공대는 전투에서 그 부조리함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 분리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터스키기 에어맨의 업적은 주류 미국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개발 조종사들은 이러한 지워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대의 격추 기록을 가진 리 아처는 임원으로 일했지만 자신의 참전 기록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흑인 전투기 조종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948년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9981호 행정명령에 서명하라 미군을 통합했습니다. 이 결정은 터스키기 에어맨의 전투 실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베를린 상공에서 레드테일을 이끌었던 벤자민 데이비스는 1954년에 공군 최초의 흑인 장군이 되었습니다. 인정은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2007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터스키기 에어맨에게 의해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원래 조종사들 중 오직 300명만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60년 이상을 국가적인 인정을 기다렸습니다. 조롱에서 존경으로의 변화는 신화가 아니라 기록된 사실이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반박할 수 없습니다. 루프트바페에 대한 112회의 공중전 승리가 있었습니다. 한 임무에서 세대의 미6기 제트 전투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지상에서 150대의 적 항공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폭격기 손실은 27대였으며 다른 그룹의 평균 46대와 비교됩니다. 332 전투기 비행단 조종사들은 96개의 수훈 비행 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소위 슈바르차 포글맨션이라는 별명은 편견이 부인할 수 없는 능력에 직면했을 때 무너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격추된 모든 독일 전투기, 보호된 모든 폭격기, 완료된 모든 임무는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의 증거를 더했습니다. 조종사의 피부색은 비행하고 싸우는 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베를린 상공에서 독일 제트기를 격추한 로스코 브라운은 그들의 업적을 요약했습니다. 로스코 브라운은 자신들이 독일군과만 싸운 것이 아니라고 요약했습니다. 그들은 무지, 편견, 그리고 증오와도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가지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터스키기 에어맨은 단지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락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3가지 전쟁을 동시에 치렀고 모두 승리했습니다. 전투에서 루프트바페를 물리쳤습니다. 또한 그들의 활약을 통해 나치 인종 이데올로기에 도전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탁월함으로 미국의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터스키기 에어맨은 이대하게 비상했습니다. 그들은 조롱을 존경으로 바꾸었습니다. 편견을 수용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심지어 적들까지 그들의 비범한 업적을 증언하게 만들었습니다.